동조동조, 동조쌤과 함께하는 첨단 경제. 이번 시간에는요,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국가 경제는 두 가지 기둥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실업, 하나는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상품 가격, 상품 하나하나의 가격의 평균적 수준을 물가라고 합니다. 상품 가격의 종합적이고 평균적 수준을 뭔가라고 한다? 물가. 즉 가격은 상품에 표시된 화폐 가치를 가격이라고 하고 그런 상품 가치의 평균적 수준을 물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노트나 볼펜 있습니다. 3,000원, 7,000원, 1,500원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는 가격이죠. 가격이고 이걸 종합적이고 평균적 수준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뭔가라고 한다? 물가라고 표현을 한다. 상품 가격의 평균적 수준을 뭔가? 물가라고 합니다. 다음 물가 지수입니다. 지수. 자, 물가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자, 기준연도. 항상 우리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도 기준연도를 비교합니다. 즉,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기준연도 물가를 뭐로 보고? 100으로 보고 변동 정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 물가지수가 110이었다. 근데 기준연도는 지난해였다면 2021년을 뭐로 봤을 때, 100으로 봤을 때 22년도는 물가가 어쩌다는 겁니까? 그것보다 10% 상승했다는 거죠. 22년도 물가는 21년도에 비해 10% 상승한 것이다. 이걸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물가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소비재의 가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품목을 한 5년 단위로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몇 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물가지수에서도 표본조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몇 개를 골라서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야채, 배추, 양파, 대표적인 물가가 어떻게 변했다. 뉴스에 보면 나오죠. 이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합적인 가격 수준을 측정하는 물가, 즉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자 간에 거래되는 물가 상품들의 물가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D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질 국내 총생산으로 나누어 100으로 곱한 것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배웠고 GDP 디플레이터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GDP 디플레이터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뭘로 나눈다? 실질 GDP로 나누어서 100을 곱한 것인데, 자, 소비자 물가 지수와 달리, 자, GDP가 뭐였습니까? GDP가 일정 기간, 한 해 동안 국경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총합을 GDP라고 했죠. 즉, GDP로 물가 지수를 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지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소비재를 뽑아서 표본으로 조사한다 그랬죠.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는 전체적인 물가 지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GDP 디플레이터다. 자, 만약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는데 둘 다 똑같다.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똑같다라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00이면 100이 나오겠죠.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나오면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해당 연도 물가가 기준연도 물가가
같다라는 것이죠. 자, 명목 GDP는 예를 들어서 21년도 물가에 21년도 총 생산을 합한 게 명목 GDP라면 실질 GDP는 20년도 물가에 21년도 생산을 곱한 게 실질 GDP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자, 20년도 물가와 21년도 물가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GDP 디프레이터가 100이라는 것은 20년도 물가와 21년도 물가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GDP 디프레이터가 100 이상일 때가 있겠죠.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클 때는 100보다 더 크겠죠. GDP 디프레이터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 연도 물가가 기준연도 물가보다 상승했다는 것이죠.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자,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더 클 때는 실질 GDP가 더 크다는 것은 100 미만이겠죠. 100 미만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 물가가 기준 연도 물가보다 더 낮다. 즉 해당 연도 물가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능 특강 92쪽 2번 문제인데 이 2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 실질 GDP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명목 GDP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 GDP가 떨어진다. 실질 GDP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실질 GDP의 증가가 뭡니까? 경제 성장이죠. 실질 GDP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년도입니다. 19년도는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더 크죠. 실질 GDP가 더 크다는 것은 GDP 디프레이터가 100 미만이라는 거죠. 100 미만이라는 것은 해당 연도 물가가 기준 연도 물가보다 떨어졌다. 즉, 기준 연도가 몇 년도라고 안 나왔지만 기준 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년도입니다. 21년도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죠. 자, 명목 GDP가 더 크다는 것은 100을 초과했다는 건데 이 초과했다는 것은 해당 연도 물가가 기준 연도 물가보다 이렇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실질 GDP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물가가 변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능 특강 93.6번 문제 정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탄소 저항으로 기준 연도는 2018년도고 명목 GDP는 변함이 없다랍니다. 자, 명목 GDP는 변화가 없어요. 명목 GDP는 변화가 없는데 GDP 디프레이터가 100 미만이냐 그리고 100을 초과했냐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019년도 명목 GDP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GDP 디프레이터가 100 미만이라는 것은 명목 GDP에 비해 실질 GDP가 더 크다는 거죠. 실질 GDP가 더 크다는 것은 물가가 어떻게 됐다? 물가가 기준 연도 물가가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2020년도는 명목 GDP가 더 크죠. 명목 GDP가 더 크다는 것은 기준 연도 물가보다 2000년도 물가가 더 18년 물가보다 명목 GDP는 동일한데 실질 GDP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질 GDP가 가장 낮다. 20년도. 왜? 실질 GDP 여기도 낮지만 여기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21년 실질 GDP는 20년보다는 좀 증가했죠. 증가했기 때문에 100에 가까이 가고 20년도 실질 GDP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거죠. 왜? GDP 디프레이터가 100을 더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는 더 어쩌다? 더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앞에 문제하고 두 문제 정도 기말고사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건데, 물가가 그냥 상승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먼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화폐 인플레이션 계속 올라가다 보면 1,000원짜리 볼펜이 2,000원이 됩니다. 2,000원이 된다는 것은 자, 볼펜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물건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돈의 가치는, 자, 예전에는 1,000원으로 볼펜을 하나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면 1,000원으로 볼펜을 살 수 없죠. 잘 생각해 보세요. 1,000원짜리 볼펜이 2,000원으로 상승을 했어. 그러면 볼펜의 가치는 올랐죠. 물건의 가치는 올랐어. 그런데 과거는 1,000원으로, 화폐 1,000원으로 볼펜을 하나 살 수 있었지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면 이제 1,000원으로 볼펜을 0.5개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100만 원을 월급 받는 사람이 물가가 10% 오르면 이제 90만 원밖에 효과가 없다는 거죠, 월급이. 그래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장기적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한 저축이나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저축을 왜 합니까? 지금 넣어놔서 이자율을 받아야 되는데, 자, 물가가 10% 올랐는데 이자율이 5% 오른다면 저축을 해봤자 이득이 없겠죠. 그래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부와 소득이 재분배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가가 오르면 유리한 사람은 실물자산, 땅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집니다. 대신 불리해진 사람들은, 자,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 화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봉급생활자, 자, 채무자는 뭐냐?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채권자는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채무자는 빌린 사람, 채권자는 빌려준 사람이죠. 자, 1,000원을 빌려줬어. 근데 물가가 올랐어. 그러면 1,000원을 갚아야 되는데 1,000원을 갚은데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자는 손해고 채무자는 이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봉급 생활자와 함께 노후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손해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노동자들 국민연금 해서 달달이 10,000원씩 낸다고 합시다. 10,000원씩 내서 나이 먹고 한 달에 10,000원씩 받는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지금 10,000원하고 나이 먹고 10,000원하고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 무역 불균형이 유발하는데 여기 전제 조건은 환율 변화가 없다라는, 환율은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 자,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다 보면 술주품의 가격이 상승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해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물가가 올랐어. 물가가 오르면 환율이 변함없다고 했을 때 수출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우리 1,000원짜리 볼펜이 2,000원 올랐어. 그러면 2,000원을 팔아야지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2,000원을 수출하려면 그쪽에서 외국 사람들은 안 사겠죠. 그래서 안 사. 그래서 수출이 감소해. 그런데 자, 1,000원짜리 수입품을 이제 2,000원이 올랐어. 그럼 이제 두 개를 살 수 있잖아요, 수입품을.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무역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먼저 수요가 증가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자, 총수요, 총공급. 즉 우리 수요와 공급 배웠었죠.
그런데 시장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를 총수요, 국민경제의 전체 공급을 총공급이라 했을 때 수요가 증가했다. 증오감한,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왼쪽, 증오감안, 안쪽. 자, 총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균형 물가가 다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요가 증가했을 때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물가 상승의 원인에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비용이 상승하다 보면 기업들은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고 임금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총공급과 총수요가 있었을 때 총공급이 감소한다. 증오감안, 증가는 오른쪽, 감소는 안쪽. 총공급이 감소한다. 감소하게 되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 총생산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GDP 총생산이 여기였는데 총생산도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스태그레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도 올라가는데 경기도 침체되는 아주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즉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자,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도 올라가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세 번째. 통화량 증가입니다. 통화량이 유통되는 통화량. 여보세요? 그 통화가 아니라 유통되는 화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통화량은 유통되는 화폐량이 증가합니다. 자,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모습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자, 파리에 변상금을 주려고 베르사유 협정. 돈을 막 찍어. 독일 돈을 찍어서 막 돈 갚았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돈다발로 지금 탑을 쌓고 놀고 있죠.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보다 많은 화폐가 필요하게 되는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를 안정화 방안, 즉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수요 증가, 자, 인플레이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었죠. 수요가 증가해서 비용이 증가해서 공급이 감소함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자, 수요 증가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 수요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세율을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합니다. 정부가 쓰는 돈을 줄여.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정부 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잡을 수 있고요.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인상하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도 줄어들겠지만 저축이 유동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은행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통화량도 줄어들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공급 감소 물가 상승에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되겠죠. 공급 확대 유도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고 세금을 인하하고 대려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에서 많은 공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대책. 개인도 과소비 자제한다. 기업은 과도한 투자 지출을 자제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재정 지출 축소, 세율 인상, 이자율 인상, 통화량 감축,
정책 등을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총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을 추진하고요. 신기술 개발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자, 문제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상품 및 개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평균화하는 것을 우리는 뭔가라고 한다? 물가라고 합니다. 생산 비용이 임금, 임대료,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 국민 경제 전체의 공급이 감소할 경우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안 되겠죠.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이건 뭐라고 한다?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정부가 긴축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겠죠. 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는 긴축 재정을 실시하면 물가는 잡을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겠죠. 자, 좀 인플레이션 영역은 좀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다 되시면 동조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